노인은 잠이 들자 곧 어렸을 적에 보았던 아프리카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길게 휘어진 금빛 태양과 너무 휘어서 눈이 아플 정도였던 백색 해변과 높은 갑과 거대한 갈색 산들을 보았다. 노인은 요즘 잠만 들면 날마다 그 해안에서 살다시피 했고 꿈속에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원주민들의 배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면서도 갑판의 타르 냄새와 뱃밤 냄새를 맡았고 아침이면 뭇에서 불어오는 미풍 속에서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곤 했다. 노인은 뭇의 미풍 냄새를 맡게 될 때쯤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미풍 냄새를 너무 일찍 맡은 것 같았다. 꿈을 꾸면서도 너무 이른 시각이라는 것을 느낀 노인은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섬의 흰 봉우리를 보았고 다음에는 카나리아 국도의 여러 항구며 정박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나 큰 고기, 싸움, 힘겨움과 아내에 대한 꿈 같은 것은 꾸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돌아다녔던 여러 장소며 해안의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는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황혼에서 뛰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은 소년의 꿈을 꾼 적은 없었다. 노인은 곧 잠에서 깨어 열린 문으로 달을 쳐다보며 주섬주섬 바지를 입었다. 베개를 대신해주던 그 바지였다. 판잣집 바깥에서 오줌을 누고 소년을 깨우러 올라갔다. 그는 아침 냉기가 대단하다고 느끼며 몸을 오싹 떨었다. 그러나 잠시 떨고 나면 곧 몸이 따뜻해지고 또 힘차게 노를 젓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소년이 사는 집 문은 늘 잠겨있지 않은 채였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가만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희미해져가는 달빛을 받아 그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노인은 가만히 소년의 한 발을 잡고 소년이 눈을 뜰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윽고 소년이 눈을 떴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옆의 의자에서 바지를 가져다가 침대에 앉은 채로 옷을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가자 소년도 따라 나섰다. 소년은 아직도 졸린 모양이었다. 노인은 자기 팔을 소년의 어깨에다 두르면서 말했다. 너무 일찍 깨운 모양인데 미안하다. 천만에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어른이 되면 그것도 해야 할 하나의 일인걸요. 그들은 노인이 살고 있는 판잣집까지 걸어 내려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가에서 맨발 벗은 사람들이 자기네 배에 돛대를 나르느라 부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노인이 사는 판잣집에 이르자 소년도 갑자기 바빠졌다. 소년은 광주리에 담긴 낚싯줄 고리와 갈고리대와 작사를 들었고 노인은 돛을 감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배로 날랐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 도구들을 배에 갖다 두고 와서 들자. 그곳에는 이른 새벽마다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연유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소년은 그때까지도 말끔하게 잠에서 깨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졸음이 가시는 중이었다. 잘 잤다, 마놀린. 노인이 말했다. 어쩐지 오늘은 자신이 생기는데? 저도 그래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자, 이젠 우리 정어리하고 할아버지가 쓸 싱싱한 미끼를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은 어구를 직접 가지고 오거든요. 남이 자기 도구를 나르는 걸 싫어하죠. 하지만 우린 달라. 하고 노인이 말했다. 나는 네가 5살 때부터 도구를 나르게 했었지 않니? 알아요. 하고 소년이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커피나 한 잔 더 드세요. 여기서는 외상으로 해도 돼요. 소년은 맨발이었다. 그는 산호석 위를 공중공중 뛰며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집으로 걸어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것이 하루 동안 자기가 먹을 식량의 전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인은 먹는 것이 싫어진 지 오래됐다. 그래서 점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이 편했다. 뱃머리에 물 한 통만 달랑 달고 나가는데 그것만 있으면 온종일 견딜 수 있었다. 소년이 신문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미끼를 들고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면서 배가 있는 데까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노인과 소년은 말없이 배를 들어 물에 뛰었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도 답례를 했다. 그는 노를 묶어둔 밧줄을 노꼬지에다 비끄러매고 노깃을 물에다 밀어넣으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쯤 벌써 다른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이 산 너머로 넘어간 시각이어서 이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그들이 노를 물에 담그고 물을 밀어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간혹 배에서 말을 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나 대개의 고깃배에서는 노를 저어 나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전달되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배들은 항구 밖으로 나가면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고기가 있음직한 곳을 향해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다. 노인은 오늘 하루는 멀리 나갈 생각이었다. 그래서 항구의 물냄새를 뒤로하고 넓은 대양의 맑은 냄새를 쫓아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왔을 때 노인은 물속에서 해초의 인광을 보았다. 큰 샘이라는 이곳은 벼랑간 물 깊이가 700길로 떨어지는 지점인데 해륙과 바다 밑바닥의 가파른 장벽에 부딪혀서 소용돌이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고기가 모여드는 곳이다. 대부분은 새우와 미끼고기가 수없이 많았으며 가끔은 아주 깊숙한 굴 속에 오징어 떼들이 몰려있기도 했다. 이것들은 밤이면 수면 가까이로 올라오기도 했는데 수면 위로 떠다니는 고기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도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노를 저어감에 따라 날치가 물을 차고 올라갈 때 물의 진동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놈이 어둠 속에서 공중을 날 때 빳빳하게 세운 날개가 공기를 가르는 쉿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새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였다. 특히 작고 가냘픈 검정색 제비갈매기는 언제나 물 위를 날며 먹이를 찾고 있었지만 거의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쌍했다. 노인은 생각했다. 파리매라든지 크고 힘센 새들이 아니라면 새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살기가 어렵겠구나라고. 바다는 종종 저다지도 잔인한 때가 있는데 어쩌자고 신은 바다제비 같은 저런 약하고 섬세한 새를 만들었을까? 바다는 대부분 친절하고 대단히 아름답지만 갑자기 잔인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갸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먹이를 찾아 떠도는 새들은 이 심술궂은 바다에서 살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다.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붙인 이름이다. 간혹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쁜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 말도 결국 바다를 여자로 생각하고 하는 말이다. 간혹 젊은 어부들 가운데서는 낚싯줄을 뜨게 하려고 찌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상어의 간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모터보트를 사게 되었을 경우 바다를 남성으로 생각해서 엘마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경쟁 장소라고 생각하는 듯했고 심지어는 적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고 큰 은혜를 베풀거나 간직하고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가끔 바다가 사나워지고 나쁜 일을 할 때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고만 여겼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듯 바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배는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따금 해류가 소용돌이 치는 것 외에는 너무나 잔잔해서 노젓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조류의 덕택으로 3분의 1의 노력을 덜 수 있었다. 이윽고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의 목적지보다 훨씬 멀리 나가 있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깊은 곳에서 낚시질을 했지만 매일 허탕이었다. 오늘은 칼고등어와 다랑어떼가 모이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큼직한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날이 완전히 밝아지기 전에 노인은 미끼를 꺼내려고 노를 놓았다. 이제 배는 조류에 맡길 심산이었다. 우선 미끼 하나를 40길 아래로 던졌다. 두 번째 것은 75길 아래로,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과 125길 아래의 깊은 물속으로 던졌다. 낚시 바늘의 몸대는 미끼고기 안으로 밀어넣어 단단히 꿰매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쌌기 때문에 미끼는 모두 머리를 아래로 두고 매달려 있었다. 정어리들은 양쪽 눈을 꿰어 달아놓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돌출된 낚싯바늘에 반달 모양의 화환을 씌운 것 같았다. 오늘 낚시의 미끼들은 훌륭했다. 미끼의 구수한 냄새가 고기들의 입맛을 돋울만 했다. 소년이 노인에게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주었는데 그것은 제일 깊이 던진 줄에 매달려 있었다. 다른 줄에는 한 번 썼었던 푸른 정어리와 누르스름한 빛을 하고 있는 연어 순놈을 매달았다. 아직은 물이 좋았고 정어리 냄새도 썩 좋은 걸 보니 전에 쓰던 미끼라도 괜찮았다.
연필만큼 굵은 낚싯줄에는 하나같이 초록색 막대기가 묶여 있어서 고기와 미끼를 조금 잡아당기거나 닿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에 잠기도록 되어 있었다. 또 낚싯줄에는 40길짜리 낚싯줄 2벌이 같이 있어서 재빨리 남은 낚싯줄에 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기가 300길 이상까지 줄을 끌고 갈 수도 있었다. 이제 노인은 뱃전 너머로 낚싯대 3개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낚싯줄이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날이 상당히 환해졌다.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를 것 같았다. 해가 희미하게 떠오르자 바다 위에 떠있는 다른 고깃배들이 보였다. 고깃배들은 대부분 멀리 해안 쪽 바다에서 조류를 가로질러 야트막하게 흩어져 있었다. 날이 더욱 밝아지자 갑자기 눈부신 햇빛이 물 위로 쏟아졌다. 잠시 후에 해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고 잔잔한 수면이 해를 반사시켜 눈이 아팠다. 노인은 물 위에서 시선을 거두며 천천히 노를 저었다. 노인은 가끔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어두운 물속 깊이 곱게 내리뻗은 낚싯줄이 보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똑바로 들이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물속 어디서건 그것을 오가는 고기가 바로 미끼를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끼가 놓여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종종 조류에 낚싯줄을 담가놓기 때문에 100길 되는 곳에 낚시를 들이웠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60길 수심에 떠있는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하지, 노인은 생각했다. 단지 난 운이 없을 뿐이야. 그러나 누가 알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일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이니까 재수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하게 해야 해. 그래야 운이 닿아도 놓치지 않을 테니까. 해가 뜬 후 2시간이 지나자 이젠 동쪽을 보아도 그다지 눈이 아프지 않았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배는 3척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 배들도 멀리 해안 쪽에서 야트막하게 보였다. 노인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난 아마 한평생 바라본 아침 해 때문에 눈이 상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저녁 때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깜깜해지지는 않으니까. 사실 저녁 햇빛도 강하기는 해. 그러나 이놈의 아침에는 눈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바로 그때였다. 노인은 구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편 채 머리 위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날개를 뒤로 뻗은 채 비스듬한 자세로 급히 하강했다가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뭘 봤구나. 노인은 혼자 소리를 내어 중얼거렸다. 그냥 먹이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야. 노인은 새가 빙빙 돌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낚싯줄이 위아래로 팽팽하게 드리워져 있도록 조정을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조류를 헤치며 약간 속력을 내었다.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잡이를 할 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였다. 그래도 정확하게 낚시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속력을 내었다. 새는 더 높이 날아올라가더니 날개를 움직이지도 않은 채 다시 그 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왔다. 그때 날치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며
필사적으로 수면 위를 나르는 것이 보였다. 돌고래다. 노인은 짧게 소리쳤다. 큰 돌고래야. 그는 노를 노바지에 걸고 이물 밑창에서 작은 낚싯줄을 하나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시거리와 보통 크기의 낚시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기에다 미끼로 정어리 한 마리를 달았다. 그것을 그물 쪽에 있는 고리쇠에 단단히 붙들어 맨 뒤 배전 너머로 들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서 이물 구석진 곳에 감아 놓았다. 그는 다시 노를 저으며 아까 그 검은 새가 물 위를 얕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는 날개를 비스듬히 한 채 잠깐 해면에 내려앉는 것 같더니 날치를 쫓아서 쓸데없이 마구 활개를 쳤다. 노인은 큰 돌고래가 고기를 쫓을 때 물이 약간 일렁대며 올라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돌고래는 날치가 도망가고 있는 바로 아래쪽에서 물살을 헤치고 달리고 있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날치가 다시 물속으로 떨어질 때 그 자리에서 잡으려는 것이었다. 노인은 큰 돌고래 떼가 널리 퍼져 있어서 그 날치가 살아날 길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검은 새가 날치를 잡아먹을 가망도 전혀 없음을 알았다. 날치는 새가 잡아먹기에는 너무 크고 빠르기 때문이었다. 노인은 날치가 자꾸만 뛰어오르는 모습과 새의 헛된 동작을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윽고 그는 돌고래 떼가 멀리 가버렸다고 생각했다. 놈들은 너무나 민첩하게 멀리 달아나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도 아마 혼자 뒤떨어진 놈을 잡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 혹 그 놈을 놓친다 해도 그 근방에 큰 고기가 있을지 몰라. 내 큰 고기 말이야. 그 녀석 어딘가엔지 반드시 있을 거야. 저 멀리 육지 위로는 구름이 산처럼 피어나고 해안은 연푸른 산을 배경으로 한 긴 초록빛 선으로 보였다. 물빛은 짙은 청색이었는데 너무 짙어서 아예 자줏빛에 가까웠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붉은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플랑크톤이 보였고 이따금 햇빛의 반사로 생긴 이상한 색채 같은 것도 눈에 띄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똑바로 들여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수많은 플랑크톤이 떠 있다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고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몹시 기뻤다. 해가 더욱 높이 떠감에 따라 물속에 보이는 이상한 빛이라든지 육지 위의 구름 형태로 보아 오늘 날씨는 틀림없이 좋을 것 같았다. 이제 새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햇볕에 바랜 해초와 배전 가까이 떠있는 고깔 해파리의 자줏빛 찬란한 악교질로 된 고른 형태의 기포뿐이었다. 그것은 물살에 의해 앞뒤로 뒤집히며 기분 좋게 거품을 이루고 있었는데 뒤로는 1야드가량의 길이로 무서운 독이 있는 자줏빛 섬유상 세포가 물속으로 늘어져 있었다. 이건 아구아말라로군. 노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가만히 노를 저으면서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길게 늘어진 섬유상 세포 같은 색깔의 조그마한 고기들이 그 사이사이로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떠있는 거품 때문에 드리워진 조그만 그늘 아래에 숨어있기도 했다.
그 고기들은 이미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 노인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했는데도 그 독세포가 조금이라도 낚싯줄에 묻어서 끈끈하게 자줏빛으로 남아있다가 실수로 팔이나 손에 묻으면 오등나무를 만졌을 때와 같은 자국이나 종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다. 이 아구아말라 독은 금세 온몸으로 퍼져서 마치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지갯빛 거품조차 아름다웠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허망한 존재였고 노인은 커다란 바다거북이 이것을 먹어대는 것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거북들은 이것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똑바로 접근해 와서 완전 무장을 하듯 아예 눈을 감고는 섬유상 세포들을 죄다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거북의 먹는 모습이 또한 보기 좋았다. 그리고 폭풍이 지난 뒤에 해변을 걸어 다닐 때면 곳곳에 널려있는 해파리들이 단단한 구두창 아래에서 펑펑 하고 터지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웠다. 노인은 특히 녹색 거북이나 데모 거북이 품위가 있고 빠르며 값이 나가기 때문에 더 좋아했다. 그는 크고 우둔한 왕 바다거북을 볼 때마다 일종의 우정을 담은 눈길로 깔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등껍질이 누렇고 교미하는 모습이 매우 특이했다. 그놈들은 눈을 감고 고깔 해파리를 즐겨 먹었다. 노인은 몇 해 동안 거북잡이 배를 타기도 했었지만 거북에 대해서 신비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거북에 대해서 단지 측은하다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는 길이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큰 거북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곤 했다. 거북은 칼질을 해서 잡아놓은 후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에 대해서 냉혹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노인은 나도 이런 심장을 갖고 있으며 내 손발도 거북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곤 했었다. 노인은 정력제로 거북의 흰 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이 되면 보란듯이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힘을 기르려고 5월 내내 그 알을 먹었던 것이다. 노인은 또 어부들이 어구를 보관해두는 판잣집으로 가서 상어 간유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상어 간유는 큰 드럼통에 담겨 있었는데 원하는 어부들은 누구나 마시도록 그곳에 놓아둔 것이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독특한 맛을 싫어했다. 그러나 간유를 먹는 일은 그들이 일어나야 하는 시각에 일어나는 것보다는 덜 괴로웠다. 또 간유는 사소한 감기나 유행성 감기에 효과가 있었고 눈에도 좋았다. 노인은 머리 위에서 다시금 새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 고기를 찾았구나. 그는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아까처럼 해면으로 뛰어오르는 날치도 없었고 미끼 고기들도 흩어져 있지가 않았다. 다랑어 새끼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며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다랑어의 몸통은 햇빛을 받아 찬란한 은빛으로 빛났다. 한 마리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나자 연달아 다른 다랑어들이 뛰어오르더니 사방으로 곤두박질 치며 정신을 혼란시켰다. 그놈들은 물을 마구 휘저으며 미끼를 따라 길게 뛰어올랐다 떨어지곤 했다. 머리 위의 새는 바로 그 미끼 주위를 맴돌며 쫓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저렇게 빨리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따라갈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고깃대가 물결을 하얗게 일으키며 겁을 먹고 물 위로 쫓겨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칠세라 먹이를 따라 쏜살같이 내려와서 물속에 주둥이를 처박는 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낚시에는 새가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고리를 만들어 밟고 있던 고물 쪽 낚싯줄이 순간 팽팽해졌다. 노인은 재빨리 손에서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아 끌어들이려 했다. 그때 다랑어 새끼가 몸을 부르르 떨며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줄을 잡아당길수록 진동은 더해갔고 물속에서 푸드기는 고기의 푸른 잔등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노인이 고기를 뱃전으로 휙 끌어들이기 직전에 배가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단단한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가 크고 멍한 두 눈을 뻐끔하게 뜬 채 그물 쪽에서 햇빛을 받으며 누워 있었다. 그놈은 균형 잡힌 꼬리로 배의 널빤지를 푸드득 때리면서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친절한 마음을 발휘하여 다랑어의 머리를 때려서 즉사시켰다. 그리고 아직도 떨고 있는 그 몸뚱이를 고물 구석진 곳으로 던졌다. 다랑어야. 노인은 기분 좋게 중얼거렸다. 좀 미끼가 되겠구나. 못해도 10파운드는 나가겠는걸? 노인은 자신이 언제부터 혼자 있을 때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는지 잘 기억할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곧잘 노래를 불렀다. 고깃배나 거북잡이 배를 타고 밤에 당직을 하면서 혼자 노를 젓고 있을 때는 이따금 노래를 불렀다. 아마 소년이 떠난 후 혼자 있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으리라. 그러나 노인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었다. 노인과 소년이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하곤 했었다. 그들은 밤이라든지 악천후로 인해 별 수 없이 갇혀있을 때만 얘기를 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않는 것이 좋다고들 생각했고 노인도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의 얘기를 귀찮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노인은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들이 내가 혼자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미친 줄로 생각하겠지. 노인은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내가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할 것 없어.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배에서도 원하면 언제든지 말을 해주고 야구 얘기를 들려주는 라디오란 친구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꼭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인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니까 말이다. 고깃대 주위에는 반드시 큰 놈이 있을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나는 지금 먹이를 쫓고 있는 다랑어들 중에서 나고한 놈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다. 그런데 다른 놈들은 이미 재빨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오늘은 어째 물 위로 떠오른 놈마다 죄다 빨리 달리고 또 동북쪽으로 달린단 말인가? 때가 그런 때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의 변화라도 있다는 얘긴가?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해안의 초록빛을 볼 수가 없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마치 눈으로 덮인 듯 희고 푸른 산봉우리와 위로 또 하나의 높은 설산처럼 솟아있는 구름밖에 없었다. 바다는 대단히 짙은 색이었고 광선이 물속에서 무지개 색깔을 내고 있었다.
해가 높이 솟았으므로 무수한 플랑크톤의 조각들은 사라졌다. 대신 푸른 물속으로 들여다보이는 것이라고는 곧바로 들이운 낚싯줄과 더불어 거대한 프리즘 현상뿐이었다.